잔여 백신 온라인 조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사전 전화 예약자가 적지 않아 아직은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이틀 하루 접종자는 주 초의 17배 수준이었고 민간에서도 접종자 혜택이 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의 회의체 P4G 서울 정상회의가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핵심 의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데 한때 줄었던 우리 탄소 배출량은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불이 나 터빈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전 측은 원자로와 무관한 곳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나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산 지프사 차량의 썬루프에서 불이 새 서비스 센터를 찾았더니 업체 측은 정상이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고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 전문가들은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다시 주말입니다. 그동안 더딘 듯 보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54만 2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서 누적 접종자는 이제 523만 3천여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2%가 1차 접종을 마친 겁니다. 잔여 백신에 대한 온라인 예약이 지난 27일 시작됐죠. 그 뒤에 맞은 첫 주말인데 아직은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한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 예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잔여 백신의 온라인 예약이 도입된 뒤 처음 맞는 주말. 접종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는 사흘째인 오늘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병원의 주말 운영 시간이 짧다 보니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해 접종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안 하시나요? 네, 저희는 안 합니다. 그나마 접종을 하는 병원도 한정된 물량 탓에 미리 전화로 예약한 사람들이 먼저 맞았습니다. 어차피 놔드려야 되는 거고 저희 대기 인원, 노쇼 대기 인원들이 보통 이제 180에서 200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순서에 맞춰서 연락을 드려서 오셔서 맞으신 겁니다. 1일 잔여 백신 접종자는 27일 6만 2천여 명, 어제는 6만 4천여 명입니다. 전화 예약자 우선으로 잔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예약을 통한 잔여 백신 접종은 27일 4천여 명에서 어제는 3천여 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65세에서 74세 고령층 접종이 시작되며 전체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접종자는 각각 65만 7천여 명, 54만 2천여 명으로 주 초와 비교해도 67배 늘었습니다. 고령층 백신 사전 예약이 다음 달 3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매우 치명적이기에 예방접종은 본인의 감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한편 유럽의약품청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한 데 대해 방역당국은 해당 권고에 관련한 과학적 근거와 해외 동향을 파악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의 방역수칙 일부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뒤에 여러 업체들도 잇따라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겨냥한 해외여행 상품도 나왔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 사우나. 백신 접종자는 할인을 해준다는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 백신 접종 받으셨어요? 네, 한 번 받았어요. 예. 확인 한번. 접종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이게 맞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다는 것 자체도 또 기분 좋고 또 우리나라가 한 70% 이상만 되면은 전부 다 마스크 벗는다는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호텔 뷔페는 백신 접종자와 동반자에게 이용요금을 절반만 받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매출이 줄었지만 할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약 손님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과 고령층 접종자들이 주 고객입니다. 사실 6월 말까지 거의 예약이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고객층도 굉장히 다양하게 젊은 의료진부터 어르신들, 가족분들.
고사 위기에 몰린 여행업계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일부 국가들을 여행할 수 있도록 전용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여행이 어려워지더라도 100% 환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여행 상품들을 선보이면서 좀 나중에 이제 여행이 재개되는 때 상황을 좀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아이디어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에게 승용차나 현금을 내건 복권을 주는 주가 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반대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성지순례를 못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번에 확진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67.9%가 수도권에 몰렸지만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감염고리가 확산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대구의 유흥주점입니다. 하루 새 이곳 관련 확진자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2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동료와 가족 등 이 유흥주점 관련 자가격리자만 1,400여 명에 달합니다. 그저께부터는 자가격리 중이던 분들로부터 증세가 있어서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추세이고, 유흥시설발 집단 감염의 여파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김천의 단란주점에서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울산과 경남 양산 김해의 유흥주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서울 강동구 노래연습실과 원주 유흥업소에서도 감염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일상 속 집단 감염도 계속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4명 늘었고, 대전에선 운동동호회 관련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562명.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채 정체돼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흥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지인 모임과 종교시설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 권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백신을 2차례 접종한 뒤 확진된 전남 순천의 요양보호사 사례와 관련해 돌파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지난해부터 일상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 수칙들 사실 참 불편하죠. 이 불편을 모두 함께 나누면서 견뎌가면 참 좋겠지만 서글프게도 불편을 가장한 갑질도 종종 포착됩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게 했다며 식당 주인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방역당국에 신고하겠다던 손님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작 방역 지침을 어긴 쪽은 이 손님이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녀. 어딘가를 가리키며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우리 집은 애도 있는 집인데 아이가 있는데 그래도 옆에 왜 앉히냐고,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잠시 뒤 모녀 중 엄마가 다시 식당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하며 막말을 쏟아냅니다. 기분 나빠. 더럽게 무슨 서비스 받았어 우리가. 옆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해방한 거밖에 더 됐어? 넌 내가 다음에 가서 너는 내가 그 카운터에서 너는 가만 안 놔둔다. 방역 수칙을 어겼다며 신고하겠다는 말도 합니다. 니네 있잖아, 방역 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딸도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양주시 보건소에다가 제가 신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필요 없어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별점을 남기는 거니까. 하지만 식당 CCTV 화면을 보면 정작 마스크를 안 쓴 건 엄마 A씨입니다. 또 방역수칙상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옆자리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해서 위생과에 신고를 했나 봐요, 전화로. 위생과에서는 얘기를 다 듣고 거기 저희도 가봤는데 방역수칙 다 잘 지킨 것 같고 그렇게 안 친 거는 상관없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손님은 다른 빈자리들을 놔두고 옆에 너무 붙여 앉길래 불편함을 건의한 것이고 고객 응대가 너무 어이없어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가 내일 개막합니다. 이 P4G는 녹색 성장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국제사회 목표, 이 4개의 G를 위한 연대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융합협의체인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정상회의를 열어 도전 과제를 점검하는데 2018년 덴마크에서 첫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올해 우리나라가 2번째 주최국입니다. 우리로선 국내에서 처음 주최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데 어떤 의제가 논의되는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정상급 인사는 모두 68명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함께합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여합니다.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의제는 탄소 중립입니다. 특히 올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파리 협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 해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는 모레 2050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의 중요성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립니다. P4G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입니다. 김부겸 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각 분야에서 97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직접 수소차를 운전해 관저로 퇴근하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친환경 차량 이용이 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탄소 감축인데요. KBS는 오늘부터 국내 탄소 감축의 현 주소와 방향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은 국내 탄소 배출 실태를 짚어보려 하는데요. 국내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다 2018년 최고치를 찍으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반면 감축 목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게 잡아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국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인적이 끊긴 거리. 사람도, 일터도 옛 모습과 사뭇 달라진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와중에 온실가스 배출은 확실히 줄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찍었고 이제 드디어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과연 그럴까? KBS가 입수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의 지난해 시기별 탄소 배출량 추산 결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폐업 상태라는 공항으로 가볼까요? 국내선 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입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이 정점을 찍던 지난해 3월, 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항공 수요가 뚝 끊긴 탓입니다. 그런데 7월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이 역전 곡선을 그립니다. 태풍으로 운항이 준 9월, 소폭 떨어졌을 뿐 하반기 전체로 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전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발전의 3분의 1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다 보니 그만큼 탄소 배출도 많은데요. 정부 말대로 1년치로 따져보면 지난해 2.9% 줄었는데 월별로 따져보니 12월엔 오히려 늘었습니다. 차량에서 많은 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도로 부문도 살펴볼까요? 역시 상반기에 반짝 줄었지만 V자 반등에 하반기에 전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책 효과인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인지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문제는 탄소 배출 실태에 대한 파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탄소 관측은 배출량이 많은 도심과는 거리가 먼 섬과 해안 지역 네 곳에서 이뤄지는 게 전부입니다. 지상 관측도 필요하고 뭐 인공위성도 필요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링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는 지금 가진 게 없다는 거죠. 기후악당 오명을 벗는 데 필요한 건 성급한 낙관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대책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터빈 작동이 멈췄습니다. 인명피해, 또 방사능 유출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원전 상태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곧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하 기자입니다. 원자로 주변 양쪽으로 하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앰뷸런스 소리 나고 소방차 가는 소리가 나갔고 밖에 보니까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마을 전체에 울리더라고요.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원전의 터빈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터빈룸 안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인 여자기로 추정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전은 터빈이 정지되면서 발전이 멈췄고 압력을 낮추기 위해 수증기를 방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명피해나 방사능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로와 무관한 터빈 발전기 측 화재로서 발전은 멈췄지만 원자로가 가동을 멈춘 것은 아니고 출력만 낮춘 상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는 현재 원자로 출력이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또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사단을 파견해 상세한 사고 원인과 한수원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앵커 초대석 시간에는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 또 반려견 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찬종 동물훈련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방청 통계 자료에는 이 개물림 사고가 아직도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 왜 자꾸 반복될까요? 개물림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반려견을 키운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소유하고 계시는 보호자님들께서 어떤 관리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떠한 시스템 이거 자체가 너무 미비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유기견 문을 방치했다든가 아니면 동물보호법이 좀 강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집단 번식이라든가 어떤 번식장에서는 어떤 동물 등록이 철저하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인식 제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네. 맹견 입마개를 해야 되는 이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개물림 사고가 이 5종류의 개만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애견인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입마개를 하는 맹견의 종류를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반려견에 있어가지고는 맹견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적을 두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처벌 이런 규정을 두면서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 아니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마개가 능사가 아니고 반려인들의 좀 인식 변화나 좀 제대로 된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길에서 갑자기 공격성 있는 개를 만났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보통 반려견들이 공격적이 이루어지는 게요. 선제적 공격이 있고 방어적 공격이 2가지 공격의 형태가 있거든요. 선제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개물림이 사고가 일어난 아이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나한테 달려들어서 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요 자세를 좀 낮춰주고요. 그다음에 이 손으로 목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도 태아 자세를 유지해서 사람이 중요한 장기 부분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이동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어적인 공격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 앞에 와서 즉 예를 들자면 막 짖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내가 자세를 낮추게 되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면서 그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 영역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무엇보다 목을 보호하고 그렇죠. 일단 가만히 있어라.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고. 이 남양주 사고, 이 해당 대형견의 안락사 여부가 논란입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찬성, 반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한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개한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이것은 사람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늘수록 또 키우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키우는 사람이 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한테 뭔가 이해를 시키고 뭔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반려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떤 사회성 교육이라든가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반려인들도 어떤 우리 반려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홍수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에 최근 또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6월 장마를 앞두고 이미 97개 중소하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는데 작년 대홍수의 악몽이 재현될까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이 쏟아진 비에 광둥성 군익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양쯔강 일대에 계속 비가 오면서 후베이성 우한의 강변공원은 강물이 올라찼습니다. 많은 곳은 20일 연속 비가 오면서 중소규모 하천 97곳이 홍수 경계 수위를 넘겼습니다. 크고 작은 저수지와 연못은 범람을 우려해 물을 빼고 있습니다. 水位太高了，一用到相差几公分了啊！这水位太高了，肯定要放。 중국 기상 전문가들은 6월에 접어들면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피해에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要关注中小河流、中小水库的洪水以及山洪灾害。与此同时，还要关注主要江河水位的上涨的情况。 중국은 지난해 20여 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양쯔강과 황허 일대 하천에서 21차례나 홍수가 나 수재민 6천여만 명이 고통받았습니다. 5年不到40年就1年2次吧，所以家里我们怎么说的，整个省市老百姓就是承受不了的。 당시 비도 많이 왔지만 양쯔강 주변을 무분별하게 메워 개발하는 바람에 담수 면적이 줄어든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중국의 한 신문은 남쪽 하늘에 또 수도꼭지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홍수로 대한민국 면적 절반 크기의 땅이 수해를 입은 중국 대륙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백두산을 20년 넘게 오르내리며 오직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비경을 카메라에 담아온 작가가 있습니다. 막상 백두산에 올라도 직접 만날 수 없는 숨은 풍경들, 또 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산의 아름다움이 초고화질 영상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해발 2,750m.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펼쳐진 하늘 아래 연못 천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언제고 변함없이 늠름하고 수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그 물길을 열어 아래로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위용. 모진 추위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는 폭포는 천지와 짝을 이루는 또 다른 비경입니다. 울창한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백두산의 여름. 들판은 온통 형형색색 야생화의 향연입니다.
무거운 촬영 장비를 짊어지고 20년 넘게 백두산을 오르내린 사진작가 이정수 씨.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뜻밖의 아찔한 상황들로 인해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드론을 압류당한 적도 있고 영하 30도에서 체감 온도까지 하면은 한 40도 이렇게 그 온도가 내려갈 때는 카메라 작동이 불가능한 적도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찍은 백두산 영상을 엄선해 8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영상에 담긴 백두산 호랑이. 중국 당국이 백두산의 서식지를 만들어 보호하는 백두산 호랑이의 모습입니다. 2019년 12월에 찍은 이 영상. 작가의 마지막 백두산 촬영이 됐습니다. 체력이 다하는 한은 다시 더 좋은 샷을 촬영을 하고 싶어서 또 백두산이 그리워지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고 싶어도 가볼 수 없는 백두산. 그 아쉬움을 달래주듯 영상에 담긴 백두산은 변함없이 늠름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